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본 골격서인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위치는, 교재 위치는 슈퍼노트 154페이지 제 아랫단에 있는 14번 규준입니다. 규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것이 이제 객관식일 때는 또 모르지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아주 깔끔하게 개념을 정리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만 좀 설명하고 답안지 요령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미, 규준, 우리가 영어로는 노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준의 정의의 책에 보면 원점수를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 점수와 비교하여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음이라고 하는,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뭐 측정의 방법으로 척도를 우리가 구해서 척도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치가 나왔다 이거죠. 근데 그 수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직업 흥미 검사라고 생각합시다. 또는 뭐 직업 소득 검사라고 생각합시다. 리아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6개의 흥미 유형을 얘기하는데, 이 흥미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자기 혼자 한 개인의 속성만을 들여다본다면 나는 예술성이 뭐 사회성보다 좀 높고, 또는 뭐 사회성이 진실성보다 좀 높고, 이렇게 해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6개의 특성 중에서 제일 독특하고 우월한 어떤 그런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한 사람 개인의 어떤 판단이고,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어떤 집단, 또는 그 사람 속해져 있는 어떤 기관, 또 그 사람 속해져 있는 어떤 그런 그룹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느 영역에서 더 뛰어난가, 혹은 또 좀 더 못한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려면은 우리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또 그런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기준, 이것이 바로 규준이라고 하는, 노음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문장에서 보면은 5번째 줄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끝에 보면 적이라고 되어 있죠. 적, 찾으셨어요? 적. 규준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검사 점수를 개인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모집단에 비추어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상대적 의미를 찾는다거나, 우리 반이라든가 우리 그룹이 또 다른 그룹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비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전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가, 또는 우리 그룹이 속해 있는 전체 그룹 속에서 우리 그룹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비추어서 해석할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노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로는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100분위 점수, 우리가 보통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등급, 표준 점수, 뭐 연령 기준 또는 학년 기준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규준에 와서 쓸 때 제일 좋은 답안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규준이란 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검사 점수를 개인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모집단에 비추어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여러분들 암기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 규준에 관한 문제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개념은 알아요. 어떤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 이게 객관식 시험이라면 틀림없이 다 맞추는데, 이게 쓰라 그러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규준 점수 내지는 규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표준 점수라든가, 또는 표준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해가 됐다면, 그 원류가 되는 원점수는 또 무언가 하는 부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원점수만 갖고도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팁을 한번 볼까요? 원점수란 일반적으로 이제 로우 스코어라 그래요. 로우 스코어. 그러니까 영어로 RAW인데, RAW인데 이게 우리가 보죠, 생날 것 이 뜻이죠. 생날 것 이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공하지 않은 것,
가공하지 않은 그러한 날것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알 수 없이 그냥 검사하고 척도를 통해서 측정을 했더니 나온 숫자에 불과한 거지요. 바로 그런 것이 원점수인데요. 팁에서는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원점수란 실시한 심리검사를 채점해서 얻은 최초의 점수를 원점수라고 하고 소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걸 소점이라고도 한다. 원점수를 소점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소점 또는 뭐 절단 점수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는데 사실 뭐 소점하고 절단 점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절단 점수, 소점, 로우 스코어, 원점수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은 같은 개념이고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얻어지는 최초의 점수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노멀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규준 점수에 대한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규준의 종류가 뭐가 있고 또 그러한 규준의 각각의 특성은 뭐냐 하는 걸 했을 때 우리가 규준 점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분위 점수입니다. 퍼센테이지 점수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준화 집단에서 특정 원점수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의 비율을 알아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95%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앞에 아무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상위, 하위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표준 점수에는 상인이, 하인이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95%라고 합니다. 이 95%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밑으로 95%라는 뜻이죠. 밑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점수가 100분위로 나타냈는데 그 사람 즉 100분위가 95%라 이런 얘기는 밑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내가 수학 점수가 우리 반에서 100분위가 95%다 이렇게 하면은 내 밑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이 95%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밑으로 95%니까 상위,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하려면 상위 5%에 해당되는 친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규준 점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규준 점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 9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 시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냥 100분위 내 100분위 점수가 뭐냐? 나 100분위 점수가 9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100분위 점수 95%에 대한 의미를 상위 5% 개념으로 설명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100분위 점수가 95%라는 얘기는 내 밑으로 95%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상위 내가 5%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흥미 중에서도 내가 예술적인 분야에서 100분위가 95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같은 그룹 내 비교할 수 있는 모집단 속에서의 내가 예술 분야에 있어서 나의 흥미의 어떤 수치는 95%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 내보다도 예술적인 분야에서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이 95%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예술적인 분야의 흥미 코드가 높다라는 뜻이죠. 상위 5%에 속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Z 점수와 T 점수가 있는데 Z 점수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Z 점수는 제가 그 표준 점수에서 Z 점수하고 T 점수를 제가 나눠놨는데 Z 점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점수다 이렇게 꼭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Z 점수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에 맞게끔 맞춰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비교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Z 점수를 꼭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T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T 점수를 왜 만들었냐면 사실 Z 점수만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Z 점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거나 또는 소수점이 나와요. 그래서 좀 보기에 불편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정수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막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 몇 점 몇인 뭐 0.7 이렇게 나오면 좀 보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불편한 걸 하기 위해서 T 점수라는 걸 만들어서 소수점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해버리고 마이너스 점수를 좀 정의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플러스 50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T 점수라고 해서 Z 점수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플러스
50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 점수는 평균이 5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0인 그러한 변환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할 때 Z 점수는 평균이 얼마고 T 점수는 평균이 얼마고 또 표준 편차는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T 점수의 T는 왜 T라고 하는 용어를 썼냐면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 손다이크 아시죠? 손다이크 시행착오론을 많이 했던 행동주의 상담 이론가인데 이 손다이크의 그 영어 표기가 T로 시작되잖아요. TH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T를 가져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여러분도 혹시 터만 교수 아십니까? 터만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 프랑스의 사이몬과 함께 그 지능검사지를 만들었던 그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T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의 명성을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고요. 어쨌든 Z 점수와 T 점수는 표준 점수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Z 점수를 표준 점수 또 T 점수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 점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Z 점수는 표준 점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T 점수를 표준화 점수라고도 합니다. 둘 점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방법인데요. 일단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 등급입니다. 표준 등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다드 9이라고 해서 표준 9등급 제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표준 등급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뭐 이유라든가 표준 등급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표준 등급의 의미를 써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왜 표준 등급을 쓰냐 이거죠. 자, 여러분 한번 참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슈퍼노트에서는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던 그런 문제는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좀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만 좀 설명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량의 어떤 좀 풍부한 리치 라지 내지 뭐 어떤 이렇게 좀 풍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표준 등급 보면 표준 등급을 왜 따로 또 만들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전교 1등 전교 석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등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체는 지금 이 서열 자체가 상대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점수라 하더라도 그죠? 원점수라 하더라도 이미 등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점수들의 상대적 가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집단, 전체 모집단, 전교 뭐 200명이라 칩시다. 모집단 200명 중에서 내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등위를 해봤을 때 이미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를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런 점수가 주는 어떤 해석상의 착오나 해석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성을 좀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1등, 2등, 3등 이렇게 해놓으니까 왠지 모르게 2등은 1등보다 공부 못하는 것 같고 3등은 2등보다도 못하고 1등보다는 훨씬 못하는 것 같고 4등이나 5등 한번 봅시다. 5등은 뭐 4등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1등보다는 훨씬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등수를 해놓으면 근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전교 1등에서 5등 사이 예를 들면 전교 1등에서 5등 사이는 4등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탠다이는 그 4%부터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전교 1등에서 4등까지는 4등까지는 그럼 이게 100명이 돼야 되겠네요. 자, 전교생이 100명이고 그랬을 때에 1등에서 4등까지는 사실 학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약간 뭐 실수하면은 1등이 4등으로 밀릴 수도 있고 4등이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게 되면 또 금방 1등이 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년의 어떤 청소년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1등과 4등 사이는 언제든지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하게 되면 3등이나 4등은 1등보다 영 열등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그런 이런 각각의 등수가 주는 어떤 해석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거의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실력을 갖춘 아이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1등급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1등과 4등 사이에 있는 아주 미묘한 어떤 학력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그래서 같이 해석해주는 그러한 어떤 뭐라 할까, 조금은 상당히 현실성을 좀 많이 반영한 그런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때 여러분들 이거부터 1등부터 100등 나누는 것보다 이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력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아까 얘기처럼 각각의 점수가 주는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래서 1등은 영원히 2등보다 낮고 2등보다 1등은 또 3등보다는 훨씬 낮고 4등은 1등보다 영원히 못한 듯한 이러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표준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등급은 일반적으로 9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변환 점수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이제 100분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든가 아니면 T 점수나 Z 점수에 대한 공식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수치를 주어져서 실질적으로 Z나 T 점수를 구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면 표준 등급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라, 뭐 이런 문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령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학년 기준은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나오는 발달적 기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 내 기준으로서는 뭐 100분이라든가 표준 등급,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을 쓰지만 또 발달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늘 이렇게 발달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어떤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인지적인 어떤 능력이 매일매일 달라지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발달적 의미를 기준 점수 내에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달적 기준의 종류, 연령 기준과 학년 기준, 정신 연령 기준, 이런 것들이 그냥 종류만 좀 쓰고 간략하게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기출문제에서 풀어봤던 문제이긴 하지만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Z점수 같은 경우는 뭐 평균이 0이고 편차는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심리 검사지, 척도 내지는 검사 도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검사지는 표준화된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해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각성시키기 위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점수에 대해서 이제 115점과 124점 이렇게 개별적인 점수가 나왔어요. 동형 검사니까 같은 검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원점수로서 나온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각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Z검사를 혹은 뭐 T검사를 해보면 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해설해 보게 되면 A는 115였으나 Z점수로 해보면 2.14고요. B는 원래는 124점이었으나 평균과 편차를 고려해 보니까 1.6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4점의 B가 직무 능력이 더 뛰어난 걸로 생각했지만 똑같이 Z점수로 다시 환산을 해보니까 변환 점수로 바꿔보니까 A가 2.14로 오히려 더 높은 직무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규준 해석 시의 유의점입니다. 이건 역시도 충분히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규준을 한번 딱 정하게 되면 그 규준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안 변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 내지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집단 전체가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규준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규준을 보고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흥미를 할 때 반드시 어떤 무슨 수량적인 검사지에서 나온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죠. 정질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탐색된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석해 주는 거 좋을 거고, 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적용하는 어떤 검사지가 뭐 20년 정도 됐다. 그러면 20년이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아이가 속해져 있는 사회라든가 교육제도,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뭐 고용제도 이런 게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규준이 너무 오래된 거라면 그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화해 온 그러한 규준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규준 집단이 모 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확인하고 규준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검사지 보면은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 검사지에 표준 점수 내지는 규준을 어떻게 설정을 했다든가 어떻게 표집을 했다든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대부분 다 아주 그야말로 그 합리적으로 표집을 하고 또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규준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모집단에 대해서 잘 대표한 표집을 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 표준의 시기를 조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너무 오래된 규준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규준 집단을 설정할 때 표준 점수가 적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표집에 어떤 적절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규준 제작 과정에서 검사 요강,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검사 매뉴얼을 자세히 검토하여 규준 집단이 충분히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규준은 영구적이고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그 표집상에 있어서 어떤 편중이라든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어떤 그 피해가 가지 않는 또는 뭐 불리한 그러한 어떤 규준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표집 방법입니다. 우리가 표집의 방법은 그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요. 우리가 확률 표집은 많이 알고 있고 또 1, 2차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률 표집은 위에 있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꼭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시험은 확률 표집이 나올지 비확률 표집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률 표집은 여러분 충분히 학습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넘어가고, 비확률 표집부터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예요. 비확률 표집법입니다. 모 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을 모른 채 표본을 추출하는 것.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확률 표집은 모 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모른 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므로 오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규준을 만들기 위한 표집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음.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임의로 표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확률 표집이 좋고 비확률 표집이 뭐 적절하지 못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봅니다. 뭐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봅시다. 또 그러한 것을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추출하는 걸 합시다.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취업 기술을 어떠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하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설문지 나누어서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자료를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대학에서 지금 현재 취업 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그 임의로 내가 각 대학에 있는 30명의 취업 지원관을 내가 만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FGI와 같은 포커스 인터뷰 같은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연구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뜻이죠.
확률 표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좋겠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다룬다. 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비확률 표집이 더 낫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확률 표집은 어떤 게 있냐면 가용 표집, 지원자, 의도적 할당, 우연적 판단, 마지막에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용 표집이야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수집 가능한 그러한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논문 지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이렇게 주제를 좀 가져오고 그러면 제가 잘 첫마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료 수집은 가능한 거냐? 네가 쓰고자 하는 논문이 이건 내 좋은데 주제도 좋고 제목도 참 좋은데 문제는 네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가용 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원자 표집입니다. 지원자 중심으로 표집하는 방법이죠. 이것에 대한 우리 간단한 예는 여러분들 왜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어떤 게 있을까? 무슨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을 투입하는 그런 어떤 그 시험을 한번 하고 싶은데 희망자들은 참가해달라. 그래서 그 법의 동법에서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필요한 실비는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래서 무슨 병원에 몇 시까지 와달라. 이렇게 하는 아마 그런 안내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지원자 표집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해서 그게 맞는 사람들 지원자를 뽑아서 그 중에서 몇몇을 이제 대표적으로 실험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눈덩이 표집도 참 재밌습니다.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사례 들었던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기술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A 대학의 취업 지원관을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A 대학의 취업 지원관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하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실 만한 분을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B 대학에 있는 취업 지원관을 또 소개해 줍니다. 그럼 또 B 대학에 가서 만나고 또 그분한테 또 소개받아서 또 C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소개 받아가면서 그러한 대상자, 조사 대상자의 폭을 넓혀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눈밭에서 눈덩이를 굴려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눈사람을 만들듯이 그러한 표집 방법이 바로 비확률 표집 중에서도 많이 쓰는 눈덩이 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 표집은 여러 번 나왔는데 비확률 표집도 이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추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모집단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집의 틀을 선정해야 되며 표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표집 방법에서는 우리가 확률 표집을 할 것인가 비확률 표집을 할 것인가 또는 또 비확률 표집에서도 눈덩이로 할 것이냐 가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표집 크기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첫 번째 표본을 끄집어내는 이런 작업으로 해서 총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는 진도 안 나갔지만 앞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될 것 규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규준 점수 중에서도 우리가 집단의 규준에 있어서도 T점수, Z점수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표준 등급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Z점수와 T점수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표집에 있어서 특히 비확률 표집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변산도라든가 산점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